한 계곡. 그런데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곳에서만 일어나는 한 미스터리 현상 때문에 무려 약 30년간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는데요. 30년 동안. 뭔데? 도깨비불? UFO다. 근데 불빛이 4개였다가 2개였다가 하나였다가 정말 움직이는 것도 많아졌다가. 보이시죠? 굉장히 그러게.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1981년경 노르웨이 헤스달렌의 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불빛. 아주 작은 크기부터 1m가 넘는 크기까지. 게다가 정말 도깨비불처럼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했고요. 색도 노란색, 흰색, 파란색 등 다양했으며 점부터 선 모양까지 여러 형태로도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84년엔 일주일간 무려 53개에 달하는 불빛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UFO인가? 53개?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불빛을 발견된 지역 이름을 따 헬스달렌의 빛이라고 지칭, 그리고 프로젝트 헬스달렌 팀을 만들어서요. 이 불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UFO 전문가들은 레이더 관측 결과 일부 불빛들이 초당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까지 움직인다는 점에 근거해서요. UFO의 불빛 혹은 UFO가 오가는 포털이라고 주장했고요. 한편 오랫동안 헬스달렌의 빛을 연구한 과학자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건 번개의 일종입니다. 아닙니다. 번개가 칠 땐 빛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4년 약 20년간 이 헬스달렌의 빛을 연구해온 이탈리아의 모나리 박사가 새로운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헬스달렌 계곡에 있는 암석에 자성에 반응하는 철분과 구리 등이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 이 성분들이 유황 성분으로 된 계곡 물과 반응해서요.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데 이때 저장된 에너지가 강한 빛을 내뿜었다 사라지는 일명 자기 방전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 얘기로 좀 미스터리가 좀 풀린 겁니까? 하지만 이 자기 방전 현상 역시 가설 중에 하나일 뿐 또 다른 과학자들 사이에선 플라즈마 현상이다, 아니다, 정전기다 등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합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잠깐 과학 상식 퀴즈 타임입니다. 보통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니 뭐 모래를 뿌린다거나 소화기를 뿌린다거나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일 빨리 생각나는 건 물이죠. 물이죠, 물. 네, 그쵸. 물 갖다 그냥 부어버리잖아요. 그렇지, 물이죠.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미국 뉴욕주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야? 보이시나요? 폭포 아래 불이 나는 건가요? 저 폭포 아래 불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NYU 나온 박 기자님 모르세요? 저 뉴욕주인데? 저 아예 처음 봐요. 아예 처음? 네. 유명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기 NYU 졸업장을 일단 좀 가져와 봐요. 뉴욕주 에리 카운티에 위치한 체스넛 리치 공원. 이곳에 작은 폭포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 또렷이 타오르는 불꽃. 이 미스터리한 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불 뿜는 폭포 혹은 영원한 폭포라고 불러왔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하길 이 폭포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포털이라고 하셨지. 그러면 과학적으로 뭔가가 밝혀진 건 아직까지 없는 건가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암석은 고대 시대 때부터 퇴적된 암석이며 이 암석의 온도는 물이 끓는 온도보다 더 뜨겁고 그래서 천연가스인 셰일가스가 분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과학계를 또 한 번 발칵 뒤집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암석의 온도는 차 한 잔 데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셰일가스로 인해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은 맞다는데요. 그런데 이 셰일가스는 물이 끓는 온도 약 100도보다 더 뜨거운 온도에서 발생하는데 이 암석의 온도는 고작 차 한 잔 데울 정도라는 거죠. 즉 암석 자체에서 셰일가스를 분출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어허. 미스터리하네요. 수많은 과학자들도 풀지 못한 불 뿜는 폭포.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포 19 9위 공개합니다. 미지의 우주, 화성 미스터리. 지구와 가까우면서도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제2의 지구로 불리는 행성, 화성. 자, 1975년 나사가 화성으로 쏘아 보낸 무인 탐사선 바이킹 1호, 2호를 시작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무인 탐사선을 보내 화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무인 탐사선들이 지구로 보낸 사진들은 대충격과 함께 수많은 의문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요? 뭐야? 신발 자국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쓸리기도 한 것 같고 누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 2015년 화성 지표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무언가의 쓸린 자국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에 발견된 정체 모를 검은 상자들. 저거 저런 게 문 있다고? 아니에요? 문? 어디 자. 들어가는 입구? 이 사진을 본 전 세계 UFO 사냥꾼들은 바퀴에 쓸린 자국은 UFO가 화성에 비상 착륙할 때 생긴 흔적이며 이야. 검은 상자는 UFO가 있는 기지로 연결되는 통로의 입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스터리한 화성 사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뭔데? 충격적인 장면? 저건 글자, 팔이네? 글자 숫자네, 같은데요? 숫자? 오자인데, 오자 같기도 해요. 58? 자, 여러분 이 사진 절대 합성이 아닙니다. 자,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저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모양. 자, 과거에도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는데요. 2004년 화성 대기에서 측정된 메탄가스. 메탄은 지구의 미생물들이 내뿜는 가스입니다. 따라서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성에서 물이 흘렀던 흔적도 발견됐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 진짜로 뭔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화성에서 발견된 의문의 사진들은 정말로 외계 생명체 흔적인 걸까요? 그곳에선 과연 미스터리 스폿 19 8위 공개해주세요. 미 해군도 인정한 그것. 2018년 3월 미국에서 공개된 충격 영상. 저거 계속 움직이는 저거예요? 사라졌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영상은요. 2015년 미국 동부 해안에서 훈련 중이던 미 해군 전투기 슈퍼 호넷이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 추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미 해군에서 미확인 물체가 발견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는데요. 지난 5월 미국 유명 일간지에서 해군 조종사가 설명하는 정체불명의 물체라며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에 대해 전격 보도했습니다.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서양 연안 상공에서 훈련을 하던 중 미확인 물체를 거의 매일같이 목격했다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수상한 비행 물체와 해군 전투기가 충돌할 뻔한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야, 그냥 본 게 아니고 충돌할 뻔했다고요? 그럼 실제로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저 실존한다는 얘기죠. 당시 조종사들은 이 미확인 물체를 목격하고 미 정부에서 비밀리에 운행하는 고성능 드론이 아닐까 추측했다는데요. 하지만 드론이 아니었어요. 마치 탁구공처럼 자유자재로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드론이라고 하기엔 물체의 비행 속도나 특징들이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설명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확인 물체의 존재를 확인한 미 해군은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을 발견하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였네. 그렇죠. 진짜 미스터리한데요. 그리고 지난 5월 미 해군 대변인은요. 최근에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침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무엇이든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서양 상공에서 목격된 수상한 공중 현상. 혹시 지금도 그곳에 머무는 건 아닐까요? 이런 보험이? 이 주변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 매년 보험료가 올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다고요? 갑자기 광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정말 오늘 특별한 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할 보험은요. 무려 최대 보험금이 약 2천만 달러, 약 240억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아니 무슨 보험인데 보험금이 이렇게 엄청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입할 때 드는 보험료는 19.95달러, 심지어 1년에 단돈 2만 5천 원이에요. 자, 대체 이 보험의 정체가 뭐냐? 대체 이 보험의 정체가 뭐냐? 1987년 미국의 S보험사에서 출시한 UFO 납치 보험입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저게 보험 상품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알아주는 보험사에서 낸 상품이에요. S보험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요.
이 보험 없이 지구를 떠나지 마세요. 이 문구를 딱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전 세계에서 목격된 UFO. 그리고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외계인에게 납치됐어요. 제 몸에 바늘을 꽂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UFO에 납치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보험이 만들어진 겁니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UFO 납치 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보험 가입자가 UFO에 납치됐을 경우에는 1,000만 달러, 약 120억 원을 보전받게 되고요. 만약에 외계인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외계인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때는 2,000만 달러, 약 240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실제로 UFO를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보험은 무조건 들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자, 이제 보험도 맞춤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UFO 납치 보험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17일 공개합니다. 외계에서 보낸 정찰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시작된 미소 냉전 시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요.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듬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 그 뒤 양국의 우주 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런데 1960년 2월에 발견된 의문의 인공위성 때문에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 왜요? 인공위성이 뭐 어떻게 됐길래? 일명 흑기사 위성이라고 불린 이 인공위성이 논란이 된 이유.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흑기사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더 혼란에 빠진 건 당시 예상한 흑기사 위성의 무게는 무려 약 15톤. 그런데 당시 기술 수준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인공위성의 최대 무게는 겨우 500kg에 불과했고요. 오. 그리고 흑기사 위성의 운행 속도는 당시 최신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2호보다 두세 배가량 더 빠르기까지 했습니다. 우와. 당시 과학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천문대 야크 월레 박사는 이 인공위성은 지구에서 발생한 인공위성과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에 구애받지 않는 이 거대한 인공위성, 이 흑기사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구에서 쏘아 올린 것도 아니고 지구의 기술을 뛰어넘는 거라면 이거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네, 외계에서 쏘아 올린 거다. 그런데 더욱 의문인 것은 이 인공위성이 발견된 지 3주 만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미국에서 처음 입장과 다른 의견을 발표합니다. 흑기사 위성은 미국에서 발사에 실패한 디스커버러 위성의 잔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대반전이 일어났으니 사라졌던 흑기사 위성이 1981년에 다시 포착된 겁니다. 보통 인공위성이 사라졌다,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라는 건요. 인공위성이 수명을 다해서 일부러 지구로 떨어뜨렸거나 혹은 고장이 나서 우주 쓰레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지구의 중력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 지구와 멀어져서 사라진 거라면 그렇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라진 흑기사 위성은 마치 누군가가 다시 지구 궤도로 돌려보낸 것처럼 다시 나타나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의 파편이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네. 미국에서 뭔가 좀 숨기려고 일부러 좀 덮은 거 아니에요? 숨기려고. 잔해로 보기에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7년 뒤인 1998년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흑기사 위성의 정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밀. 네, 놀랍게도 검은색 외관은 단순 파편이 아닌 정교한 인공위성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잔해가 아니네. 자네 아니죠? 그 완전체잖아요. 네. 아니 딱 저 UFO처럼 생겼는데 그 SF 영화에 나오는 그 뭐 정찰 위성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 카메라도 달려 있는 것 같고. 보냈나 보다.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흑기사 위성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금은 사라진 흑기사 위성이 2030년경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뒤에 진짜 그 흑기사 위성이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흑기사 위성이 다시 돌아올 2030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16일을 공개합니다. 지구에 남겨진 외계인 소장품.
1850년경 고고학자 오스틴 레아드가 현재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 하나인 아시리아의 도시 님루드를 발굴하던 중 사자와 황소 조각상, 날개 달린 인면수신 조각상, 태양을 숭배하는 기념비인 검은색 오벨리스크 등 무려 약 3,000년 전인 기원전 8세기경의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유물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유물 한 점,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나왔습니다. 뭔데 이거? 유리예요? 뭐 투명한데? 지금 보신 것은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수정 볼록 렌즈입니다. 에이 거짓말, 렌즈가 있다고? 아, 저 보면서도 몰라요. 지금 뒤가 저렇게 크게 보이는데. 기원전 8세기인데? 그럼. 일단 저 이제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저 렌즈의 이름을 님루드 렌즈라고 지었습니다. 야, 진짜? 아니 렌즈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아, 저 시대? 예, 뭐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이 님루드 렌즈는 흙, 돌, 뭐 이런 것들로 만든 다른 유물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딱 하나 수정을 정교하게 가공한 유물입니다. 사물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망원경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님루드 렌즈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 시력 교정 안경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이 망원경 렌즈로 이걸 사용했을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안경 혹은 망원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 님루드 렌즈가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인류의 발명품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 다음에는 저걸 만든 사람이 있었어야겠죠. 그죠? 볼록 렌즈를 이용한 안경은 13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발명된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망원경은 17세기경 네덜란드에서 발명됐습니다. 진짜 꽤 최근이네. 저기에 비하면. 시차가 엄청나네.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그럼 이게 그 전에 이미 저런 기술을 누군가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님루드 렌즈는 당시의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설명 불가, 존재할 수 없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이건 외계인이 다른 시대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다라는 거죠. 야 신기하네. 자, 그래서 현재 이 님루드 렌즈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원래 주인인 외계인들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데요. 수천 년을 앞서간 외계인의 기술, 유물은 잠들어 있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외계인이 왔다 갔노라라고 말이죠. 외계인은 있다 싶고 15위 공개합니다.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닮았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 바로 화성이죠. 인류는 1970년대부터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해 생명체 탐사를 진행, 화성의 부모 미스테리에 대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네. 예.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숫자 기억납니까? 네, 8자. 앞에 5자도 있잖아. 그럼요. 미스테리한 흔적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미지의 행성 화성. 그런데 또 새로운 증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엔 생명체입니다. 에? 아이 아니에요? 옆모습 아니야? 어린애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약간 긴 머리 여자 같지 않아요? 그래, 옆모습 같아.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여성의 모습 같습니다. 2015년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 내 협곡을 촬영하던 중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찍은 게 아니고 네. 쭉 이제 찍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황량한 화성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형상. 두 팔과 긴 머리, 가슴 등 여성의 형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외계인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 여성 외계인의 키는 대략 8에서 10cm이고요. 만약 이 작은 형상이 조각이었다면 쉽게 부서졌겠지만 조각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 나사는 화성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에서 얼음을 발견했고요. 2015년에는 화성 표면에서 소금기가 있는 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금, 물, 뭐 이런 게 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화성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정말 이 생명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고 믿고 있었던 건 아니죠. 외계인은 진짜 있습니다. 우주에서 발견된 수상한 소리. 그동안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한 추측이나 증거는 많았는데요. 자, 두 기자님은 혹시 그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외계인의 목소리가 어떨지 상상조차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계인의 소리가 이것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704, код контроля,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들렸나 봐. Ну, сейчас отлично, отлично. А то там просто бурчание и накладывается какая-то другая связь. Аэропорт 825, контроль СИЮ,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아, 그냥 공항 관자탑이네요, Да, 이게. это идет такая побега, какая-то женщина, можно сказать, мяукает там. 지금 들리는 바로는 어떤 여자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네. 요거를 외계인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외계인이 아니면 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치, 하늘에서 고양이가 울 리가 없지. 그렇죠. 2011년 러시아의 항공관제탑 관제사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외계인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갑작스럽게 등장, 레이더 모니터에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비행 물체는 비행고도 20km 지점에서 시속 9,600km의 엄청난 속도로 날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등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니 급기야 주변 항공 주파수까지 교란시켰다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해당 UFO와 교신하려고 애쓴 결과 고양이 울음소리와 같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어떤 항공기와도 교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뭐냐. 있긴 있었다는 거네. 뭐가. 그렇죠. 정말 그러면 뭔가 UFO가 있었고 그 UFO가 그럼 우리하고 교신을 하려고 신호를 보냈다. 아하. 이건가요? 자,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닮은 여성의 목소리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리시나요? That music even sounds outer spacey, doesn't it? 그러니까 워낙 이 기본적인 우주선의 기계음이 크긴 한데 들리거든요. 되게 작게 바람 소리 비슷한 거? 진짜 그런 게 있네. 그렇죠, 그렇죠. 요 해당 소리는요, 1969년 달 탐사를 떠났던 아폴로 10호가 달 뒷면을 가로지를 때 포착된 소리인데요. 보통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와의 교신도 두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마련인데 우주 비행사 헤드셋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행사들은 의문의 소리를 나사에 보고, 하지만 나사는 해당 영상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이 영상을 기밀로 유지했고요. 몇 년 후 기밀이 해제된 뒤 2016년이 돼서야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나사는 해당 소리는 외계인 소리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기기가 혼선되며 생긴 소리입니다. 라고 주장. 하지만 당시 아폴로 10호에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 정확한 소리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들, 정말 외계인의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찍힌 미스터리 물체. 이번 특종은 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환한 거? 밝은 거? 아, 뭐야 저? 저 뭐야? 해파리야?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는 앤드리아 도브는 잭슨빌에 방문 전 길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사의 사진 지도를 보던 중. 아니 뭐야? 혹시 UFO 아니야? 자, 바로 텍사스주 잭슨빌 사진 지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붉은색 비행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라
사진 지도에 우연히 포착된 겁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냥 그 G맵에 찍힌 거니까. 그리고 공식 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포털에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 와. 두 분은 이 문제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사진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의뢰한 결과 UFO라기보다는 렌즈 플레어 현상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강한 태양빛이 굴절과 반사를 거쳐서 마치 UFO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러기엔 너무 선명하게 저 모양만 있잖아. 자, 그런데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당시 문제의 사진이 포착됐던 곳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약 1,600km 떨어진 인근 지역 뉴멕시코주의 아코마 푸에블로에서도 정말 놀랍게 아까와 똑같은 UFO가 또다시 포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네. 아, 여기도 보면 이 빗무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아, 쥐사 UFO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이 사진 찍으려고? 자, 사진 한 장은 우연히 잘못 찍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지도에 이 2장이나 연속으로 UFO가 포착됐다는 건 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는 유독 UFO와 외계인 목격담이 많은 곳입니다. 이른바 UFO의 성지죠. 저 두 개는 동일 물건 맞네. 전체가.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녀석이 2번이나 저렇게 찍혔다. 저 친구는 진짜 있는 애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당시 언론사에서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G사 본사에서도 연락을 취했지만요. G사로부터는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G사 지도 서비스에서 2개의 사진 중 한 장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 한 장만 치웠지? 저는 미국 국방부가 전화했네. 아니, 치울 거면 둘 다 치우지? 왜 한 장만 치웠지? G사의 무응답이 그저 침묵이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파라과이 공포의 모모.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2015년 파라과이의 한 매체가 보도, 인근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입니다. 화면 보시죠. 아, 이거 심장을 좀 부여잡고 보세요. 아, 굉장히 무섭습니다. 뭔데? 개구리야? 뭐야 이게? 손이다. 아, 너무 이상하다 저거. 어우, 뭐야 저게? 파라과이 한 강가에서 발견된 부패한 사체 한 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요. 이 지역에서 이런 생명체가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생명체입니다. 단 한 번도 목격된 적 없는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라고 증언. 그리고 정말로 공포스러웠던 건 사체의 손이었습니다. 사람이네. 손은 정말 사람 손 같아. 기다란 손가락 5개와 굴곡진 마디까지 사체의 손은 마치 인간의 손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게다가 사체 전체의 모습을 보면 키는 약 50cm, 머리의 손, 발의 형태까지 혹 익산 아이의 시신이 아닐까 싶었지만요. 엉덩이에 길쭉한 꼬리가 있는 걸로 보아 인간은 아닐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사체를 확인한 일부 전문가들은 사체의 생김새로 봐서는 검은 고함 원숭이나 꼬리 감는 원숭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네요. 자, 이렇게 괴 생명체의 정체를 두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저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얼굴 쪽을. 얼굴이죠. 이렇게 보니까 좀 원숭이 같긴 한데 근데 원숭이도요. 손이 사람 손이랑 비슷해요. 저렇게 엄지가 맞아. 새끼 손가락처럼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지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미스터리했던 점은 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다른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뼈. 어머머머. 미지의 사체 옆에 몸통도 없이 머리뼈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이 풍경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뼈가 저렇게 살점 하나 없이 정말 뼈만 덜렁 남으려면 사실 어렵잖아요. 오래된 거죠 뭐. 정말 오래돼야 된다고 저렇게 되려면.
아니면 저 원숭이 같은 애가 잡아먹은 먹잇감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 생명체가 현지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도 파라과이 정부는 문제 자체는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고 범죄 행위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지 않는 거죠. 아하. 사람 아니고 범죄 아니니까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묻혀버린 불가사의한 사체의 정체. 과연 사람도 원숭이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공포를 유발하는 낯선 생명체의 등장. 또 다른 사체가 떠오르는 일은 없길 바랄 뿐입니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또 다른 UFO 맛집은 뭐뭐? 여름 특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저희도 매년 그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UFO. 그런데 새벽 6시. 번쩍번쩍하네. 뭐죠? 저것만 봐서는 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빛이 번쩍번쩍하게 나는 건데 보통은 뭐 비행기나 아니면 요즘에 인공위성도 가끔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 12월 8일 새벽 6시 홍콩 주릉반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여러 시민에게 목격. 둥글고 납작한 타원형의 물체가 엄청 높게 날더니 막 파란색, 녹색, 흰색 여러 가지 빛을 내더라고요. 무려 약 1시간 동안이나 비행. 당시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UFO가 나타났다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하늘이 좀 밝은데요? 대낮인데요. 뭐 하는 거야? 위로 갔다가 색깔도 다양한데? 그렇죠?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이틀 전인 12월 6일 오후 4시 홍콩 비토리아 항구 상공위에서 10분간 목격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저녁 신계에서 타원형의 주황색 빛을 띤 비행물체가 또 한 번 목격됐고요. 무려 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3차례나 출몰한 비행물체에 홍콩에 외계인 기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3일 내내 저랬다는 거는 뭐 분명히 왔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일각에서는 누가 드론 날린 거 아니냐, 기상 관측용 기구일 것, UFO가 아닐 것이라는 반박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비행 물체들은 일반 드론의 비행 고도인 90m보다 훨씬 높게 비행했으며 기상 관측용 기구들과 달리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홍콩에서만 무려 200건 이상의 UFO 목격 보고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미스터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비행 물체가 목격된 빅토리아 항구 인근에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군사기지? 갑자기 홍콩에 저런 데가 있었어? 여러분, 미국의 51구역, 호주의 파인갭, 공통점 뭐죠? 모두 군사구역, 그리고 UFO 출몰 의심 지역. 홍콩도 그럼 UFO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 왜 호주에 우리가 막 그런 거 시험하고 막 그랬다고 했었잖아. 군사기지에서 뭐 실험을 하다 들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과연 3일간 목격된 비행 물체들은 진짜 UFO였을까요? 어쩌면 홍콩에서 UFO의 또 다른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8일을 공개합니다. 화성에서 발견된 모모의 증거.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화성. 이번엔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뭐야 이게? 입구예요? 그렇죠. 출입구입니다. 방금 보신 이 사진은 2022년 5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높이 30cm, 너비 40cm 정도로 아주 작은 이 네모난 사각형. 당시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이건 화성에 사는 외계인들의 출입구다. 또 다른 지하 세계로 가는 텔레포트다.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라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외계인이라고 했는 걸 인정했을 때 네. 아까 30에서 40cm라고 했잖아요. 되게 어쨌든 체구가 작나 봐요. 그 탐사 로봇 같은 거 자꾸 보내고 그러니까 직원들 눈에 안 띄려고 자기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네.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네, 균열로 인한 자연 현상을 부릅니다. 에이. 또 다른 학자들 역시 침식으로 인한 자연 현상이라며 외계인의 출입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아니, 자연현상으로 저렇게 직선으로 어떻게 저렇게 딱딱 뚫려. 근데 가끔 가다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요? 뭐 무슨 바위인데 와 이거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안 잘랐는데 네모 반듯해? 그런 거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저거만 있잖아.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뭐야 저게? 자갈? 야, 뭐 선인장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 선인장이에요? 그 생명체가 있는 거네. 이것이 2022년 2월에 역시 같은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마치 선인장이나 꽃처럼 보이지만 나사에 따르면 황산염 성분으로 된 광물이라고 합니다. 아 생물이 아니라고? 네. 돌이네 그냥. 그런데요, 이게 왜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냐? 황산염은 물이 증발하면서 그 주위에 형성되는데 이건 화성에 한때 물이 흘렀다는 증거죠. 화성에서 발견된 저 황산염으로 된 광물이 바로 과거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화성 탐사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니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견을 할지, 내년에 또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칠레야? 그게 다 남미예요 지금. 그게 남미지? 2014년 11월 11일 칠레 해군 소속 베테랑 상교 2명은 헬기를 타고 산티아고 해안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는 칠레 해군 알파기. 국적과 소속을 밝혀라. 전방에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발견. 확인 바란다. 당시 적외선 카메라를 테스트 중이던 해군 장교는 수상한 비행물체를 포착. 어머나. 너무나 또렷한 형태인데요? 이거 저 군사 레이더 화면이잖아요. 아니 너무 또렷하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는 항공기 모양이 아니죠. 날개도 없고. 동글동글하잖아. 그래서 곧바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비행물체에선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요. 인근 공군기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적외선 카메라에도 찍혔음에도 해군의 헬기 레이더에는 물론 인근 공군기지의 레이더에서도 포착되지 않는 유령 비행물체였습니다. 와 무시무시하네. 점은 찍혀 있는데 안 보인다. 칠레 항공관제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해당 지역을 비행하는 민간기나 또는 군사용 비행기의 운항이 통보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칠레 해군에 따르면 군사훈련이나 인근 국가의 비행기를 이용한 첩보 활동도 보고되지 않았다는데요. 그 뒤 수상한 비행물체에 출현해 UFO와 미확인 공중 현상을 연구하는 칠레 정부의 CEFAA는 조사에 착수. 비행물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천문학자, 공군사진 측량부서, 영상 분석가 등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네. 항공사진 및 영상 분석가의 조사 결과 영상은 조작의 흔적이 없다. 이 비행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다. 라며 비행물체가 가짜일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천문학자 역시 우주 쓰레기였다면 영상처럼 수평으로 비행하지 않고 추락했을 겁니다. 라며 비행물체가 UFO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비행물체의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UFO로 추정되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기체를 뿜는 모습은 극히 드물었는데 이 비행물체는 기체를 배출하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뿜네 뿜어. 이상하죠?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뭐 이렇게 뒤에 아니 이거 나 지금 내 눈을 지금 의심하게 돼요. 이게 근데 영상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 1도 없다 그랬잖아. 없다고 그랬잖아. 일각에서는 비행기가 배출한 오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래. 사전에 공군기지에 오수 배출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역시나 보고된 바가 없었고요. 칠레 정부의 UFO 조사기관 CEFAA가 약 2년에 걸쳐 비행물체의 정체를 조사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모든 사건 중 가장 수수께끼라며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결론 자체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네요. 그렇죠. 그래 결론 내린 거네요. 정확히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와. 해군의 카메라에 포착된 UFO. 인간은 그 수수께끼를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6일 공개합니다. 프랑스 정부 문서에 기록된 UFO.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경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주에 사는 농부 콜리니. 수도 펌프기를 수리하던 그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저게 뭐지?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라졌어. 충격적이게도 농부 콜리니가 본 것은 지름 약 2m의 납작한 접시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물체가 땅에 착륙하더니 금세 이륙해 북동쪽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 당시 콜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림은 조금 본인의 기억에 의존을 그렸기 때문에 좀 어설플 수 있지만요. 네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시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 산하연구소 GIFAN에서 조사 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물체가 착륙한 지점에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부 콜리니가 UFO를 목격한 지점의 땅에 놀랍게도 움푹 팬 둥근 고리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더라는 건데요. 비행물체가 이륙했다라는 농부 콜리니의 증언에 현장에서 흙과 식물을 채취해 열 검사를 한 결과 또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 확인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 자, 비행물체가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 지점이 300도에서 600도씨의 열에 그을려 식물들의 엽록소가 30에서 50% 감소. 그리고 약 4, 5톤의 기계적인 압력으로 인해 압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거는 외계인이 왔다 간 건데 그러면? 그리고 불을 태워봐요. 300, 600도예요, 이거. 자, 이 조사 결과는 1983년 당시 GIFAN 관계자가 아주 명백한 UFO의 증거라고 인터뷰를 하며 세상에 밝혀졌고요. 이 UFO 목격 사건은 UFO 추종자들 사이에서 국가기관이 UFO를 인정했다.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기록된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재까지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UFO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증거들의 어떤 그 신빙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걸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고 농부의 눈에 띈 UFO. 외계인은 그날 숲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황급히 이륙해 떠나간 걸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경찰서로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큰일 났어요. 제 농장에 와서 이것 좀 봐주세요. 그는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던 한 농장 주인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헐.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중 4마리는 눈알이 적출돼 있었고요. 또 다른 3마리는 생식기가 잘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누가 왜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그런데 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는요. 죽은 소들 주변에서 혈흔이 단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저렇게 훼손이 심한데 네.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소들의 사체가 절단된 부위를 보면요. 마치 레이저로 정교하게 자른 듯 너무나 깨끗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이에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의사 렌조 카펠리는요. 평생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계인의 소행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야, 신기하다. 이 생명체를 갖고 실험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요, 외계인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4년 전 같은 지역의 다른 농장에서도
이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2014년에는 속 아닌 돼지의 머리 등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 역시 현장에서는 한 방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 사이 2번이나 발생한 가축 절단 사건. 대체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외계인이 있다 싶고 4위를 공개합니다. FBI 기밀 문서가 증명한 UFO. 자, 2011년 4월 정보자유법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천 건의 기밀 문건을 온라인 자료실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밀 문건들이 공개되자마자 헐 대박. 진짜 외계인 있었어? 거봐 뭘 했어. 아이 외계인 있다고 했잖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이 FBI 기밀 문서에 소 납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등지의 농장 농부들이 소들이 UFO에 납치되는 광경을 목격했고 무려 8천여 마리의 소들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8천마리? 수에서 밀렸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앞서 정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아르헨티나의 소 절단 사건과 너무 흡사하게도요. 사체로 발견된 소들의 장기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고 심지어 주변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일치. 이건 소름이다. 이거는 8,000마리면 8천마리.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일단 트럭에 10마리씩 태우면 트럭 800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기밀 문서 중에는 1979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린핀 베리, 뉴멕시코주 상원의원 해리슨 슈밋에게 보낸 문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는 내가 보낸 자료들은 내 기억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요. 자, 그러니까 당시 법무장관까지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던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반박 불가네.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은 있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예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뭔데요? 뭘 발표했습니까? 자, 나사의 발표입니다. 네, 소문이 아니고. 외계 생명 연구의 중요한 단서 발견. 바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했네요. 나사가 언급했어요. 근데 나사가 이걸 언급할 정도면 네. 진짜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등 이른바 생명체 필수 6대 원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에서 이 영역을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해낸 겁니다. 뛰어넘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히? 자, 나사의 우주생물학 연구팀과 미국 한 대학에서 과학 전문 잡지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 모노 호수의 침전물 속에서 신종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실험 결과 이 신종 박테리아가 필수 6대 원소 대신 생명체에겐 아주 치명적인 독성 물질, 이 비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비소는 사실 그 뭐 농약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거고 독극물인데 이걸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아니 뭐 사실 뭐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외계인이 뭐 뭘로 살 줄 알고. 무시무시한 놈이네요. 네. 독으로 산다니. 지구상의 생명체 중 이 6대 원소를 피해간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아하. 근데 예외가 나온 게 이게 대단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 그 에일리언 보면 피가 염산이잖아요. 그 튀면 막 녹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랑 성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 진짜 무서운 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화성 등의 행성에서 필수 6대 원소를 먼저 탐색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박테리아 발견으로 6대 원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외계 생명체 찾기 프로젝트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찾았던 데를 또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있는데도 네. 놓쳤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는 거죠. 하하. 그리고 연구팀의 일원인 폴 데이비드 교수 역시
인을 포함하지 않은 생명체가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요. 그동안 이 금성은 너무 뜨겁고 목성은 또 땅이 없는 뭐 가스 행성이라서 생명체가 못 산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과 관계가 없다면 금성이나 목성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뜨겁지만 그렇지. 다른 생명체에게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에 살면서 어우 추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이 있다 싶고 저 오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트레저 헌터인 마누엘 랑헬과 호세 아가조가 한 지하 동굴을 탐사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 옛날에 UFO가 불시착했다가 외계인이 갇혔다는 전설의 동물이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UFO 전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UFO 전설의 증거를 찾아냈는데요. 야 이건 또 뭐냐. 오늘날 만든 게 아니라고. 동굴 벽에 그려져 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앉아서 그 컴퓨터 같은 기계 장치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외계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정체불명의 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동굴에서 더 많은 돌 조각과 벽화를 찾아냈습니다. 아우 이건 좀 믿기지가 후대에 그냥 누가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이 이 동굴에 숨어 사는 동안 고대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돌에 그림을 새긴 거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누가 조작용으로 갖다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 조각들은 무려 약 5,000년 전 고대 마야 문명 때 새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야 마야 문명. 고대 마야가 또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때문에 외계에서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 산하의 교육재단 소속인 한 연구소에서 이 의문의 돌 조각을 가져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보고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건 만약에 밝혔다 하더라도 아직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98년 북미 지역 시골 마을에서 등산을 하던 존 윌리엄스는 우연히 땅에 튀어나온 금속 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마치 콘센트가 내장된 듯한 돌. 어머나. 저 누가 박아놓은 게 아니고? 뭐야 이게? 콘센트 저거 끼면 뭐 충전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공학자였던 존 윌리엄스는 단번에 심상치 않은 물건이라고 느꼈고요. 지질학자들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엔 인위적으로 용접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게 인위적이 아니면 원래 저렇게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돌을 조사한 지질학자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금속 핀을 접착한 접착제나 시멘트 같은 흔적뿐만 아니라 용접한 흔적도 전혀 없었고요. 금속 핀 주변으로 돌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이 돌은 무려 10만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0만 년? 10만 년. 돌의 나이가? 그렇습니다. 그럼 외계인이 10만 년 전에 왔다는 얘기네요. 10만 년 전에 인류가 저런 걸 만들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10만 년 전에 어떻게 콘센트를 만듭니까? 그렇지. 전기 개념도 모를 텐데. 조사 결과 돌은 10년 전도 아니고 무려 1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지층에서부터 존재해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존재할 수 없는 외계인의 물건이 발견된 것이며 외계인의 초고대 문명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이 외계의 유물을 발견한 존 윌리엄스 역시 외계인이 만든 물건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주장했고요. 이후 이 외계인의 돌은 수수께끼 돌이라는 뜻의 애니그멀리스로 대화제, UFO의 존재를 파헤치는 매거진에 게재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외계인의 흔적이 남겨진 미스터리한 돌들. 고대 우리 지구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57년 소련에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 인공위성의 등장으로 통신의 발달과 기상 예측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인류의 삶이 보다 진보했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위성을 무려 78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생길 걸 알았다고요? 그렇습니다. 78년 전에? 그렇죠. 그는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 해저 이만리 20세기 파리 등을 발표한 현대 과학 소설의 아버지 줄 베른입니다. 20세기의 과학은 줄 베른의 꿈을 쫓아 발달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그는 소설을 통해 인류의 달 착륙과 TV, 에어컨, 영상통화 등 수십 년 후의 과학기술을 예언했는데요. 우와. 현대 과학을 예견했던 줄 베른의 작품 중에서도 1879년에 발표한 소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 왕비의 유산. 소설 속에서 독일의 과학자 슐츠 박사는 드라이 아이스화된 이산화탄소를 탑재한 포탄을 개발. 그리고 프랑스 사라쟁 박사의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포탄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슐츠 씨의 포탄은 지금쯤 대기권을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까 두 번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슐츠 박사가 만든 포탄은 위력이 너무 센 나머지 그만 지구를 벗어나 위성 궤도로 돌입했습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쏘아 올린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장치, 즉 인공위성을 예측한 부분인 겁니다. 와. 20세기에 발명된 인공위성 기술을 줄 베른은 무려 78년 전에 언급한 거죠. 뛰어난 상상력이네. 예견력이 뛰어나고 이분은 정말로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뭐 해저 이만리에 옛날에 그 해저 탐사선 이런 거를 미리 갖다 놓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소설가 줄 베른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슐츠 박사가 무기로 개발한 포탄의 위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이산화탄소 혼합물이 공기에 퍼지면 반경 30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물은 냉동되고 질식하지. 어떤 내용 같아요, 이게? 가스? 가스죠. 가스를 예언한 겁니다. 마치 독가스 같은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전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앞서 어느 나라의 박사들이 싸웠다고 했죠?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박사들이었죠. 월드 워. 소설이 발표된 뒤로부터 약 35년 뒤인 1914년 프랑스와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적국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때 화학무기인 최루가스, 수류탄과 포탄 공격을 서로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세계대전이니까. 이게 다 예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나라도 특정했고 소설에 그 무기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야, 진짜 예견력 하나만큼은 대단하네. 그래서 훗날 이 책을 접한 사람들은 줄 베른이 제1차 세계대전의 화학전을 예언했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우면서도 이 과학을 악용하는 예견에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도 있는데 씁쓸하네요, 진짜. 부디 그의 작품 속 예언이 인류의 발전에 올바르게 쓰이는 기술로만 실현되길 바랍니다.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8일을 공개합니다.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9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SNS의 등장을 예언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1999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SNS의 등장을 예언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빌 게이츠인데요. 이야, 역시 남다르네요. 사람들은 작은 기기를 들고 다니며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니, 이건 예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뭐 예측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빌 게이츠는 IT 분야의 미래만 예언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감히 그를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 이유는 빌 게이츠는 세계적 비상사태 코로나19까지 예언했기 때문이죠. 지금 있는 코로나19? 자, 2017년 2월 독일에서 열린 한 안보회의에 참석한 빌 게이츠. The danger and the impact is right up there, perhaps even higher than even nuclear war or climate change. 즉, 전염병이 10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또다시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를 통해서요. 전 세계가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로 팬데믹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소름인데요. 팬데믹까지 예상할 정도로.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IT 업계에 종사한 사람인데 그렇죠. 세계 보건에까지 발을 넓혀서 거기 예언이 또 적중할 거라고는 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정말 2년 뒤인 2020년 다들 잘 아시는 바대로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에 전 세계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 빌 게이츠의 예언. 빌 게이츠의 경고를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빌 게이츠는요, 예언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가정용 코로나19 진단 키트 보급 운동은 물론 코로나19 치료제 및 예방 백신 연구를 위해 한화로 약 1,200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까? 네.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진짜.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7일을 공개합니다. 호주 UFO 비밀 문건은 어디에? 지난 2011년에도 호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UFO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했습니다. 당시 호주의 한 신문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호주 당국에 UFO 목격 관련 정보 파일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남부 우메라에서 확인된 UFO 정보와 이상현상에 관한 보고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UFO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호주의 신문사는요. 호주 국방부가 UFO 관련 정보 파일들을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록을 분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필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이게 또 없어졌다고 하는 게 뭔가 약간 궁색해 보이죠. 시점이 애매하고 뭔가 공개 못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실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폐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호주 당국이 UFO 정보를 은폐한다는 의혹은 이뿐이 아니죠. 이른바 호주의 51구역이라 불리는 파인갭.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인데 한간에는 파인갭이 UFO 비밀 연구기지라는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 정부가 UFO 정보 파일을 분실했다는 것도 뭔가 좀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숨겨야 되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주 당국은 대체 무엇을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이곳에 사람이 산다? 자, 두 기자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게 언제입니까? 69년 닐 암스트롱이. 닐 암스트롱. 예. 인정합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류가요? 인류가. 인류는 화성 못 갔죠, 아직. 못 갔다. 로버트만 보냈죠. 아직 간 적은 없잖아요. 아, 여기에 동참하시겠어요? 아니, 사람이 간 적은 없고 로봇만 보냈죠. 사람이 간 적이 없다. 아, 이렇게 과학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게. 저희 주선에 맷 데이먼 한번 갔어요. 마션. 맷 데이먼은 세트에서 한 거고요. 자, 화성에 사람이 갔다는 건 제가 아니고요. 나사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나사요. 갔다는 거예요? 2014년 전 CIA 조종사인 존 리어가 진행하는 미국의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키라는 여성의 전화가 올려옵니다. 나사에 있을 때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키의 주장에 따르면요. 1979년 나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의 원격 측정 영상을 통해 우주복을 입은 두 남자가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허.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착각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화성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 직원이 대서특필되고 이게 아니 근데 약간 청취자 연결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얘기라고. 청취자를 무시하나요? 무슨 논문이나 네. 보도가 아니라 전화 연결해서 갑자기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키와 동료들이 함께 보던 영상이 갑작스럽게 끊기자 제키와 동료들은 영상을 확인하려고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다는데요. 위층 사무실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네.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평소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영상을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그냥 당연하죠.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뭔가 숨기려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다 믿어. 이거 제키가 누구예요? 제키요.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네. 자,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거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키의 말을 들은 진행자 존 리어가 전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인간은 1966년도부터 화성을 식민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엔 이미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핀 겁니다.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아니, 화성에 저산소 유인 인간이요. 화성에 유인 탐사선, 사람이 탄 탐사선을 못 보냈어요, 아직. 그래, 로봇 하나 보냈잖아.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어쨌든 제 키는 확인 안 됐어도 존 리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마이 라디오입니다. 네.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약간 그래도 신빙성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하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 전에 갔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거 없는 계속 얘기가 반복되면서 저 사람 얘기는 믿을 수 있지만 음모가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화성에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 특종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음모론입니다. 바로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의 영상은 조작됐다는 달 착륙 조작설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성조기에. 조작됐습니다. 말이 안 그리고 되잖아요. 역대 미국 대통령이 매번 질문 받는데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안 믿을 만큼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자, 그동안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던 의혹들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아폴로 11호 달 착륙 영상이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인데 그래.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 바로 공상과학 영화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라는 겁니다. 호호. 자, 아폴로 11호 달 착륙 1년 전인 1968년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개봉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본 나사가 큐브릭 감독을 스카우트, 달 착륙 조작 영상을 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능력자 아닙니까? 네. 전 저분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자, 과연 그럴까요?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1980년 큐브릭 감독의 또 다른 명작 샤이닝에 아폴로 11호에 대한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비밀 코드가. 자, 먼저 영화 주인공인 잭의 아들 데니가 입은 스웨터에는 아폴로 11호가 그려져 있고요. 저 뒤에 넣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저걸 입고 나왔어? 그럼요. 저걸 왜 입고 나와? 그러게요. 데니가 앉아있는 카페트의 무늬는 실제 아폴로 11호 발사대 패턴과 유사. 그러네. 보십시오. 저런 패턴이 흔한 것도 아니에요. 또 주인공 잭이 속담인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 라고 타이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All, ALL이 어머머. A11, 즉 아폴로 11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큐브릭 감독이 진짜 이게 말은 못하겠고 대외비니까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방송까지 하고 있잖아. 혹시 뭐 큐브릭 감독이 뭐 해명은 했나요? 아쉽게도 큐브릭 감독은 이 음모론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을 안 해? 왜 부정 안 해? 그리고 1999년 결국 큐브릭 감독이 세상을 떠나며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이 묻히는가 싶었는데요. 여봐. 그런데 16년이 지난 2015년 영국의 영화 제작자 패트릭 모레이가 생전 큐브릭과의 인터뷰를 공개. 어머머머머머. 그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NASA promised me and gave me a lens, a special lens, which they used to photograph the moon. 진짜 저렇게 말했네. 자백을 했네요. 음모론이 아니네. 하지만 큐브릭 감독의 아내 크리스티아는 영상 속의 목소리는 실제 큐브릭의 목소리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음모론자들은 영상이 사실이라고 주장. 결국 큐브릭 감독을 둘러싼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이번 음모론의 주인공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단체인데요. 일명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 많은 그 소설이고 드라마고 영화고 뭐 만화고 다 나오죠. 오늘 주제하면서 빠질 수 없는 조직. 그렇죠.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일루미나티는 수백 년 동안 존재했으며 세계 정복을 목표로 은밀하게 세계 정치, 경제, 언론을 지배 일종의 그림자 정부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함부로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2015년 1월 17일 미국 미네소타주 애플밸리 마을. 영화 감독 데뷔를 앞둔 데이비드 카롤리와 그의 아내 코멜,
또 5살 딸 라니아까지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소름 끼치게도 사건 현장의 벽면에 새빨간 피로 신은 위대하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책상 위 메모장에는 지금 알라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의문의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은 파병군 출신인 크롤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충동적으로 가족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크롤리 가족을 죽인 건 일루미나티가 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니 뭐 유명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족인데 일루미나티가 진짜 있다면 일루미나티쯤 되는 단체가 뭐하러 크롤리 가족을 죽여요? 그러게. 사실 이 크롤리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4년 영화 그레이 스테이트 제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영화는 칩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림자 정부의 음모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요,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실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크롤리 일가족을 몰살, 영화 제작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필 그 영화 제작 발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뭐 이게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달 착륙의 진실과 일루미나티의 존재. 과연 언제쯤 이 음모론의 검은 내막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음모론 역시 화제 인물이고 논란의 중심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음모론입니다. 자, 2002년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의 꿈을 내걸고 설립한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비.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5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뒤 민간 우주 수송 시대가 열렸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정 기자님께서 한국 최초로 우주 관광객 되겠다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공언을 당했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뭐 CG 만들고 해가지고 600억 내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일론 머스크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던 팰컨 B 로켓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이상한 점? 힌트를 주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요? 자, 지금 약간 오잖아요. 새 아니에요? 어머. 제가 날아가는 시점에 터져버리네. 그렇죠. 접근했을 때. 자, 로켓 폭발 영상이 공개된 뒤 로켓 폭발 원인은 외계인입니다. 터트렸네, 그놈이. 그럼 터트린 거야. 그런가?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이제 우주로 오기 전에 막은 거죠.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로켓이 폭발하는 순간 왼쪽 상공을 지나는 검은 물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 탄 UFO가 로켓에 접근해 공격을 가한 뒤 빠르게 사라졌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건데요. 이후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물체의 속도가 최소 시속 5,800km는 돼 보인다. 외계인이 틀림없다. 맞네. 저게 어떻게 외계인이냐. 그냥 새가 지나가는 거라고. 저렇게 빠른 새가 어딨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계인 타격 음모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약 2달 뒤인 11월 7일 일론 머스크는요. 우주에서 필요한 산소의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산소의 온도를 낮춰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온도를 너무 낮춘 나머지 산소 결빙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로써 팰컨 B 로켓을 둘러싼 외계인 공격 음모론은 일단락됐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19, 16위 공개합니다. 2016년 11월 13일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긴급 속보. It was the most powerful earthquake to hit New Zealand in years. A 5.2 earthquake hit the northern Argentine province of San Juan last night. 오늘 밤 9시 52분 충남 보령시 북북동쪽 4km 내륙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11월 13일 한날에 뉴질랜드와 아르헨티나, 우리나라 충남 보령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 건물과 댐이 붕괴되며 극심한 피해를 낳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지목한 이 끔찍한 재난의 원인은 바로 달 때문이었습니다. 달이 왜요? 달이 지진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슈퍼문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엄청 큰 달. 그렇죠. 네. 달이 지구를 타원형 궤도로 공전하다가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근접했을 때 뜨는 초대형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하는데요. 2016년 무려 68년 만이었죠. 초대형 슈퍼문이 뜨기 하루 전날이었던 11월 13일. 전 세계 각국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수많은 누리꾼들은 슈퍼문이 곧 지구 종말을 불러올 거야 라며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누리꾼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슈퍼문 재앙설 때문이었죠. 슈퍼문 재앙설이란 슈퍼문 뜨기 전후에 지구의 해일과 화산 폭발, 지진 등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 인도네시아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끔찍한 참사들 역시 슈퍼문이 뜨기 2주 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슈퍼문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슈퍼문이 관측될 때 실제로 지구에 미치는 달의 인력이 가장 크게 작용했어요. 조수간만의 차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슈퍼문이 뜬 날에는요. 만조 시간대 남해안 해수면 수위가 2m를 훌쩍 넘기며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정도면 자연재해를 일으킨다는 건데 그럼 슈퍼문이 진짜로 지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제전파천문학센터의 피트 휠러 연구원에 따르면요. 달의 인력이 지각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단층을 움직일 정도로 거세진 않다라며 슈퍼문은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도 지진은 수백 년간 에너지가 쌓여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며 슈퍼문 재앙설과 지진의 연관성을 부인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 뿐 슈퍼문이 재앙의 전조현상이라는 건 진짜 그냥 루머라는 게 과학계의 정설인 것입니다. 재앙의 전조현상이라는 슈퍼문 괴담. 오는 2032년에 또다시 슈퍼문이 뜬다고 하는데요. 부디 그날에는 끔찍한 우연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존재하는 우주쇼냐, 지구 종말이냐. 2017년 2월 1일. 오늘 저녁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달과 화성, 금성의 일렬로 늘어서는 우주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밤이 인류의 마지막 밤인가? 특별한 천체 현상을 앞두고 지구 곳곳에서 지구 종말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저렇게 된다고 왜 종말이 와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전에 과거 없을 때 점성술 시대는 아니잖아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양에서는 천체 변화에 민감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불길함이나 재앙, 파괴를 상징하고요. 또 인도에서는 일식이 일어나는 날 라후라는 악마가 나타난다며 두려워했고요. 옛날이잖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일부 종말론 성경학자들은요, 성경의 이 문장을 콕 짚으며 크고 두려운 날, 즉 지구 종말의 때가 천체 변화와 직접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번 행성 직렬 소식에도 일부 지구 종말론자들은 행성들이 합쳐진 중력이 지구 축을 기울여서 인류는 최대 재난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공포스럽게 느끼고 더 두렵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천체 변화와 지구의 종말은 노상관. 사실 행성들이 일렬로 늘어선 건 2017년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2004년 4월에도 달, 화성, 금성이 일렬로 서는 모습이 관측됐고요. 심지어 2016년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의 행성이 일렬로 늘어섰지만 지구 종말은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수의 과학자들 역시 태양계의 행성들은 서로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성의 중력을 더한다고 해도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중력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행성 직렬은 지구 종말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고 이 특별하고 환상적인 우주쇼를 있는 그대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12위 공개합니다. 지구 종말의 이것.
고대 마야 달력과 관련된 지구 종말의 날,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었죠. 전 세계가 지구 종말 이야기로 떠들썩한 가운데 아주 핫하게 떠오른 장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위치한 부가라슈. 이날 이 마을에는 취재진을 비롯해 마을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200명 남짓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한적한 이 작은 마을, 화제의 중심이 된 이유. 이 마을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성지로 소문났기 때문인데요. 어떤 그 종교 단체가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200명 마을 주민 전부 한 종교고 막 이래요? 이곳이 종말의 안전지대로 소문난 이유, 종교 집단의 유토피아? 아니고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산에 UFO 착륙기지가 있대요. 그래서 UFO가 여기 모인 사람들을 구출해 줄 거래요. 별게 다 와서 사람들을 구출해 주네 진짜. 부가라슈에는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산봉우리는 땅이 주변보다 높이 위로 솟는 융기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지 더 오래된 지질층이 맨 위 꼭대기층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 때문에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거꾸로 된 산이라고 부르며 이 산이 신성한 기운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 신성한 기운을 빌려 이 산봉우리 어딘가에 UFO 착륙 기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 심지어 실제로 UFO를 봤다는 목격담까지 전해지면서 지구 종말이 찾아오는 12월 21일에는 UFO가 이 마을에 모인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다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구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도 가고 실제로 UFO 오면 난 구경이라도 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가고 관광객도 있을 거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럼. 네, 해마다 UFO 기지를 찾기 위해 또는 종말을 대비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종말론 추종자들과 방문객들이 매년 2만여 명씩 방문. 특히 일본의 지진과 미국의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시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2012년 종말론이 대두되면서 집단 자살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웠던 프랑스 당국. 지역의 보안을 위해 군인과 100여 명이 넘는 경찰을 이곳으로 보내 12월 19일에서 23일까지 24시간 주재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200명이었다는데 경찰이 100명이었대. 진짜 대단한 거죠. 엄청난 투입을 했네요, 정말. 황당했겠네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지구가 끝나는 날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다빈치 코드 속 숨겨진 모모 코드. 16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가이자 과학자, 기술자, 철학자 등등등 세계 천재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범접 불가. 그의 특별한 능력과 천재성 때문인지 유독 그가 남긴 작품들을 둘러싼 비밀과 음모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작품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다빈치 코드를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풀어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비밀과 미지의 장소, 바티칸 서고의 연구원이자 다빈치 전문가 스포르자 갈라치아입니다. 그녀는 2010년 진짜 다빈치 코드를 발표. 4006년 11월 1일 대홍수로 인류는 멸망한다. 다빈치의 역작 최후의 만찬 속에 종말의 날을 예측할 수 있는 점성학과 라틴어로 된 코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해독한 결과 4006년 3월 21일에 시작된 대홍수로 인류는 4006년 11월 1일 최후를 맞게 되고요. 종말 이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 이 그림책에 어떤 코드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속에 12제자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함께하는 별자리는 몇 개다? 12개. 12개죠. 점성하게 대입해 보면 별자리를 뜻하는 12제자들과 테이블포, 천장의 간격을 통해 계절과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 반원 모양의 창문 보이십니까? 갈라치아는 저 창문들이 일종의 시계 역할을 하며 라틴어 코드가 숨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라치아에 따르면 라틴어 코드의 계산법은 24개의 라틴어 알파벳이 24시간을 의미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쉽게 다빈치 코드를 설명하기 위한 후속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증하려면 4006년이면 지금 도대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너무 먼 미래라 와닿진 않습니다. 과연 세계 천재 다빈치는 정말 작품 속에서 종말을 예언했을까요?
지구가 끝나는 날 19, 10일을 공개합니다. 쪽집게 예언가들이 말한 종말의 날. 과거 꽤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예언가들의 종말 예언이 쏟아져 나왔죠. 이 인류 전체의 마지막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뭐 다 있어 왔죠. 뭐 그래서 유독 종말에 대한 예언도 많고. 자, 그래서 세계 많은 예언가들이 종말을 각각 어떻게 예언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예언가면은 빼놓을 수 없는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자, 히틀러의 등장, 또 제2차 세계대전 등을 마치며 최고의 예언가로 불린 그. 그리고 예언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자, 먼저 소련 붕괴, 체르노빌 참사, 9.11 테러.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든 새 공격을 받아 추락할 거예요. 라며 정말 사고 현장에 다녀온 사람처럼 자세히 9.11 테러 사건의 모습을 묘사해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죽음까지 모두 예언이 적중했던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반가. 근데 저거는 진짜 되게 정확한 표현이긴 하네요. 역대 예언 중에 제일 소름 돋는 게 저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바반가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296년 태양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며 그로 인해 오래된 우주정거장과 위성이 떨어진다고 예측했고요. 2341년에는 무엇인지 모를 끔찍한 것이 지구에 접근한다고 예측. 자, 갈수록 뭔가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죠? 또 3797년에는 지구에서 모든 생명이 사망. 하지만 인류가 또 다른 행성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얘기했고요. 3805년, 이번에는 자원을 둘러싼 인간들의 전쟁 발발. 반 이상의 인간들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바반가는 마침내 5079년을 맞는 세계에는 종말이 찾아올 겁니다. 라며 종말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약 3000년 후의 먼 미래를 얘기한 바바반가의 종말 예언이 있다면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종말이 온다 예측한 예언가도 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9번까지 예지몽을 꾼다는 이 브라질의 예언가 주세리노. 주세리노 또한 바바반가와 마찬가지로 9.11 테러를 정확히 예측했는데요. 진짜? 2001년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는 꿈을 꾼 뒤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를 당했고요. 결국엔 그가 꾼 꿈대로 슬픈 역사가 현실화됐는데요. 2004년 12월 26일 약 3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대지진. 2009년 마이클 잭슨의 사망 예언. 또 2015년에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큰 사건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는 게 좀 놀랍고. 그러면 이분이 예언했다는 그 종말 날짜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런 그가 주장한 종말의 해는 바로 2043년. 이거 좀 무섭다. 자, 불과 2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안 돼. 2043년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 인구 중 80%가 사라지는 대재앙이 올 겁니다. 라며 인류 멸망을 주장했습니다. 큰 사건들을 맞춘 족집게 예언가들. 그렇지만 이 세계의 끝에 대한 예언은 모두 다 빗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9위 공개합니다. 1999년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예언의 7월, 지구촌 종말론 신드롬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고요. 각종 방송에서도 종말론을 조명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1999년은 유독 종말의 공포에 휩싸였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너희들 요새 지구 종말론 도는 거 아나?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 핵폭탄 막 날라다니고 행성끼리 충돌하고 블랙홀이 터져가 막 순식간에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하더라. 1999년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 종말. 전 세계 컴퓨터들이 2000년으로 넘어가면 공공을 인식을 못해서 버그가 발생한다는 일명 Y2K 종말론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 Y2K 버그로 전 세계 통신망이 무너지고 정전과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금융 시스템 마비, 심지어 핵미사일 오발로 인한 전쟁 발발 등 세계 각지에서 혼란이 벌어져 종말에 이른다고 믿었었죠. 근데 참 아무리 세기말이라고 해도 왜 그렇게 1999년에 유독 그렇게 종말론이 성행했을까요?
1999년 당시 전 세계인들을 두렵게 한 종말론에 더욱 불을 붙인 주범이 있었습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구절을 해석해보면 일부 사람들은 1999년에 대재앙이 일어나 지구가 종말에 이른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20세기 마지막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1999년 8월 11일의 주목. 이 날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종말의 날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맞물려 개기일식 종말론이 성행하자 한 천문학자는 8월 11일은 물론 앞으로 10년 안에도 종말은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3, 2, 1, Happy 2000! 지구가 끝나는 날 19, 6위 공개합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세기말 종말론 이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2012년 종말론의 그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2012년 전 세계가 지구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느냐? 자, 첫째는 마야 달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대 선진 문명을 일으킨 신비의 마야 문명. 특히 마야 달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25세기 이상 단 하루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지구와 우주의 시간을 계산해냈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윤달, 윤날 이런 거 다 잡았다는 거거든요. 진짜? 여기서.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때 인류가 그랬을 리가 없다. 그러니 마야인들은 외계인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야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로 그대로 끝나버린 겁니다. 뭐야? 이에 종말론자들은 이날이 지나면 인류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추측했던 거죠. 야, 대박이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의 고대 서적 주역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래프 타임 웨이브 제로는요. 이 그래프가 상승한 시기에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거나 영웅이 등장, 또 하강한 시기에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답니다. 자, 그런데 상향, 하향을 그리던 그래프가 한순간 0이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 게다가 주식시장의 변동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웹봇. 그동안 웹봇은 9.11 테러, 콜롬비아 우주왕복선 참사, 인도양 지진의 일 사태 등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정확히 예측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 웹봇이 2012년 12월 이후로는 분석을 거부했던 겁니다. 오. 마야 달력하고 지금 이 고대 네. 주역하고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 지구 종말의 전조 현상이라도 되는 듯 2012년 1월에는 노르웨이에서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요. 심지어 12월 21일 호주 퍼스의 상공엔 강력한 빛이 저렇게 특이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다. 저런 떼죽음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저 빗무리도 엄청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지구 종말설이 퍼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요. 실제로 종말을 대비해 생존 물품을 구비, 심지어 극강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2년 종말론으로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지자 12월 11일 이곳에서는요. 사람들의 두려움과 사회 혼돈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종말론은 허구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Why the World Didn't End Yesterday. Presented by Science at NASA. December 22nd, 2012. If you're watching this video, it means one thing. The world didn't end yesterday. 아, 나사에서 저런 영상을 만들었군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정말로. 자, 봐라. 안 망했지? 뭐 이런 거네요. 나사가 공개한 동영상에는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종말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반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한 종말설이죠. 마야 달력 종말설에 대한 나사 입장은 12월 21일 마야 달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그날 지구가 종말한다는 마야 예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사 천문고고학센터의 존 칼슨 박사에 따르면 12월 31일이 지나도 1월 1일은 새로운 한 해가 반복되듯이 마야 달력 역시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2012년 11월 21일 이후 지구가 종말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나사에선 12월 21일 다음 날인 12월 22일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종말론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두려움에 떨자 종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열흘 정도 앞서서 이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종말론이죠. 니빌루나 행성 X 같은 행성의 충돌로 지구가 종말한다는 주장에 대한 나사의 대답 역시 사실 무근. 정부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 하늘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21세기 사람들을 또 한 번 불안에 떨게 만들며 나사까지 움직이게 만든 2012년 종말론. 하지만 그 종말론은 근거 없는 거짓이었다는 걸 2021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합니다. 전 세계에 유출된 기밀 영상. 2011년 4월 13일 너튜브에 공개된 충격 영상. 이제 슬슬 무서워집니다. 순위 올라갈수록. 뭐야? 굉장히 옛날 같은데 뭐가 떠 있네요. 저거 뭐지? 이게 뭐야? 저거 얼굴 같잖아. 이제 알았어요? 자, 영상 속에는 원반형 UFO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의 출처. 바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인 KGB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엠블렘이 1957년경에 사용되었던 KGB의 실제 엠블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러네. 자, 그리고요. 풍문에 따르면 KGB가 해체되자 1942년부터 1969년에 촬영된 KGB의 1급 비밀로 추정되는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KGB에 붙잡힌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너튜브에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영상 속에 KGB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한 UFO가 프랑스의 한 마을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이반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에? 아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찍혔는데. 이건 그냥 살아서 움직이잖아. 어머. 이 뭐야? 어머. 아니 근데 옛날 필름이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거면 오히려 그냥 에이 뭐 잘 만들었나 하겠는데 저 당시 영상이면은 합성하기도 쉽지 않고 조작도 쉽지 않죠. 요즘이야 뭐 CG로 거의 사실처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옛날은 불가능하잖아요. 더 어렵죠. 옛날 거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는 익명으로 한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올라온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된 세 번째 영상을 보시죠. 외계인의 손을 도장으로 찍은 듯한 기다란 네 손가락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이후 공개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족 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뭘 자료가 많아. 에? 그리고 영상 속에는 1942년 첫 접촉 이후 서로의 관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 사절의 파견이 계획됐고 회의는 비밀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미스터리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자 네 번째 영상을 끝으로 돌연 숱한 궁금증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 왜 또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게 더 이상한데요? 왜냐면 이게 장난이고 막 그러면 사라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KGB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13일을 공개합니다.
지상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인 페루의 나스카 지역. 외계인이 남긴 지상화라 불리는 의문의 그림. 나스카 라인이 수차례 발견되며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죠. 네. 뭐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도 여전히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미스터리라고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2017년 1월 이 나스카 지역에서 또다시 수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유골입니다. 와, 왜 손가락이 3개밖에 없지? 길죠, 그리고. 정말 이 유골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저 생명체 중에는 저런 손이 없어요. 어떤 포유류를 생각해봐도. 없죠. 저거는 진짜 외계인의 유골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체불명의 유골이 발견되고 얼마 뒤 나스카에서 또다시 기괴한 유골이 발견됩니다. 웅크려 앉은 모습이 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요. 머리는 마치 외계인처럼 길쭉한 모양이고요. 무엇보다 도무지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긴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3개. 아, 진짜. 바로 이전에 발견됐던 손 모양 유골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어머. 나스카에서 의문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유골이 아니다 라며 외계인의 유골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미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미라는 245년에서 410년경에 실제 생존했던 생명체일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어머.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두개골 내부의 치아 형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있네. 자, 미라의 연구를 담당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학 물리학자 콘스탄틴 코로코프 박사의 충격 발표. 이 미라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아니, 또 다른 생명체가 뭐야? 아니, 그런 추측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인간과 비슷한 뭐 영장류 종류 중에는 저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영장류일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또 해봤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98.5%는 영장류에 가깝지만 나머지 1.5%는 알려지지 않은 불분명한 존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추가로 페루 의회에 보고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말 충격적인 미라의 DNA 검사 결과 네? 인간의 DNA와 무려 70%가 불일치였습니다. 인간이 DNA. 아니네. 그러니까 이 미라는 인간도 영장류도 아닌 전혀 다른 미제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증거까지 있다고 하면 네. 정말로 외계인을 안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2015년) 러시아 소스노비보르의 코바시강. 마을 주민 2명이 우연히 강둑에서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그 정체를 확인한 2사람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데? 바로 정체불명의 생물 사체였습니다. 뭐지? 야. 지구상에 저 비슷한 생물도 없잖아요. 머리 크기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가늘고 긴 몸과 마치 조류를 연상시키는 발 모양. 한눈에 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2사람은 혹시 달계 돌연변이 배아가 아닐까요? 돌연변이를 일으킨 달계 배아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온 것이라고 추측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체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이 미스테리한 형태의 두개골 모양, 그리고 목과 날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류나 어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생물물리학센터 소속 생물학자 예로그 자더레프 역시 이 사체의 정체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도 손을 놓은 거예요.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면은 네. 이거는 진짜 지구상의 생명체가 아닐 겁니다. 생물학자는 딱 보면 알거든요. 알죠. 어떤 계통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데 이거는 뭐 비슷하다는 생물 이름조차 거론이 안 돼요.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사체. 이후 전 세계 언론은 강둑에서 외계인의 시체가 발견됐다. 과학자들까지 당황케 만든 불가사의한 사체라고 보도했고요.
많은 사람들 또한 지구에 외계인들이 와 있는 게 분명해라며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괴생명체의 사체.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계인은 있다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미국 제2의 51구역. 비밀리에 외계인과 UFO를 연구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진원지.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 무려 수년간 수차례나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발견된 제2의 51구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2016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에서 약 16km 떨어진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인근. 이곳에 사는 한 부부는 뒷마당에서 오붓하게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니 저게 뭐야?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부는 휴대폰으로 다급히 그 광경을 촬영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의 영상입니다. 저기 영상이 있구나. 휴대폰 영상이면은 이거는 찐이다 진짜. It looks like it's moving with the clouds. 뭐야 저게? 뭐 또 있죠? 어? 에드벌룬 아니야? 부부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하단이 뾰족한 비대칭 형태를 띤 의문의 비행물체가 공중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는 상공에 몇 분간 머물다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내 곧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쭉 지켜본 부부는 UFO를 연구하는 한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또 여긴가요? 여기에서 목격했다는 제보만 벌써 3번째예요. UFO로 추정되는 이 비행물체가 이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인근에서만 벌써 3번째로 목격된 겁니다. 3번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우연일 수 없는 거거든요. 우연히 반복된 필연입니다. 미스터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군 조사 결과 1947년부터 1969년 사이에 이 기지 근처에서 UFO와 외계인 등의 이상 현상이 목격된 사례만 무려 약 12,600건. 그중 약 700건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곳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나타나자 누리꾼들은 미군이 외계인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외계인과 관련된 비밀 군사기지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공군 기지 측은 영상에 나온 비행물체와 우리 기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군 기지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레이더 아닙니까? 그렇죠. 수많은 감지. 아이! 수많은 감지. 아이! 깜짝이야. 아니야? 외계인이 한 거야 그러면? 미국의 비밀 군사 작전 지역인 51구역 인근에서도 수차례 UFO가 목격,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이죠. 일명 로즈웰 사건.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 인근에 추락한 UFO를 51구역으로 옮겨와 비밀리에 연구 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미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서도 비밀리에 외계인과 접촉하고 연구 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이 발생한 연도는 1947년.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인근에서 UFO와 외계인에 대한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역시 1947년입니다. 51구역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소름 끼치도록 UFO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UFO가 수차례 목격된 미스터리 스폿.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대체 UFO는 왜 그곳에 계속 출몰하는 걸까요? 외계인이 있다 싶고 10위를 공개합니다. 그들이 보내는 마지막 시그널. 여러분 혹시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징후가 일어난다라는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외계인도 지구인들을 납치하기 전 시그널을 보내고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현상을 목격하게 되신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이미 여러분은 그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서워. 뭔데? 바로 강력한 성광입니다. 1961년 9월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살던 바니 베티 힐 부부는요, 외출 후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힐 부부는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 정말 눈이 멀 듯한 섬광을 목격했고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속력으로 운전해 집에 도착했는데요. 아니, 똑같은 길로 왔는데 왜 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지? 대체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착 예정 시간보다 무려 2시간 늦게 집에 도착한 두 사람. 그리고 그 2시간 동안의 일이 놀랍게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 지웠네. 맨인블랙이네. 지웠어, 2시간. 2시간 뭐 했지? 자,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린 힐 부부. 결국 두 사람은 최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자, 최면 치료로 잃어버린 2시간의 기억을 되찾은 부부. 그리고 이들의 충격적인 주장. 저희는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던 거라고요. 자, 이들이 강한 섬광을 발견한 뒤 눈을 떴을 때 본인들 차가운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고요. 외계인들이 큰 바늘로 자신을 찔러 생체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부의 주장과 흡사한 사건이 다른 시간,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1980년 영국의 한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 어디선가 나타난 강력한 빛에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30분 뒤 자신의 순찰차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후 그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 최면술사를 찾았는데요. 그 역시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고 거기서 생체 실험을 받은 뒤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섬광이 만약에 시그널이었다면 이후에 납치를 당하고 그 뒤에는 생체 실험을 받고 그다음에 뭘 실험했는지 기억을 싹 지워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정체 모를 강렬한 섬광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외계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9일 공개합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문화혁신운동,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당대 미술 역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사실적 기법이 발달. 화가들은 작품 속 등장인물과 사물을 마치 카메라로 찍은 듯이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대로 그린 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에 외계인과 UFO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작품 마돈나와 성 지오반니노인데요. 그림 속의 우측 상단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기 이상한 거 하나 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가 좀 떠 있고 그게 살짝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 놀랍게도 이 비행물체의 정체가 바로 UFO인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일부러 그림에다 저렇게 그렸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486년 이탈리아의 화가 까를로 크리벨리의 작품 성 에미디우스가 함께 있는 수태고지. 자, 여기서도요 UFO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어디네? 야, 이것도 신기하네. 너무 대놓고 레이저 빔을 쐈네. UFO 추종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비추는 저 빛이 오늘날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지 않겠습니까? 네. UFO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임리 법칙의 징후. 그렇죠. 섬광입니다. 자, 그리고 1538년 벨기에의 한 직물에 그려진 그림. 여름 테피스트리의 승리에서는요. UFO와 흡사한 형태의 비행물체가 한 개가 아닌 무려 3개나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막 떠 있네. 지금 3개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 속에 UFO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미하엘 파흐의 작품 교부들의 재단화 중 일부에서는요. 악마가 표현돼 있는데 외계인 추종자들은 저 악마는 마치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 같은데? 라며 외계인을 그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외계인을 만난 사람이 그린 건가요, 이거는?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도 네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UFO를 목격했다는 자료가 이제 남아 있고요.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뭐 조선 왕조실록은 누구도 부정 안 하는 정사한 그렇죠.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